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2024년에 전기기능장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점 정리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전기기능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시켜서 핵심 내용들만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정규적으로 하시고 자투리 시간에 복습용으로 학습하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내가 이론서에서 배운 내용이 그거구나. 내가 문제 풀 때 그러한 용어, 그러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만 날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용어가 익숙해지고 어떤 공식이 나의 것으로 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에 모두 링크, 다시 PDF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다산에듀 네이버 공식 카페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학습하시는데 효율을 왕창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내용들은 아무래도 한번 다뤄봤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규적인 공부에서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는 내용이나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이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마찰전기라는 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마찰, 어떤 물체 간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전기구나. 그래서 마찰전기.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전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전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는 대전체에 있는 전기 중 물체의 정지된 전기, 정지된 전기를 하여 정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기를 띠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딱 띠게 된 거예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럼 나 대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전 유도는 어떤 도체의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서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며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와요. 근데 이 물체에서 마이너스도 다시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끌려오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플러스가 밀려납니다. 상대적으로 표현하기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전 유도 현상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붙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정전 유도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쿨롱의 법칙이 나와요.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전하 하나가 있고 여기도 전하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전하가 있으면 서로 보이진 않지만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공식화시킨 게 바로 그 유명한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극성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흡인력, 만약에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면 흡인력, 같은 극성 마이너스 마이너스나 혹은 플러스 플러스라면 반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 보면 정전 차폐 관련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서로 정전 유도 작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차폐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폐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니코철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것을 다른 말로 강자성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니코철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코, 철망이 걸렸다. 이런 식의 암기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니코 철망으로 가주시면 되고, 자, 정전 용량 Q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전 용량에 대한 내용인데 Q는 CV예요. 여기서 정전 용량은 여기 C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C. 그래서 C는 비례상수로서 이것을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Q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고 V는 전기적인 압력,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은 C는 V분의 Q, 엡실론 곱하기 L분의 A. 여기서 L은 어떤 도체의 극판 간격을 의미하고 A는 극판의 면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 에너지 중요한 공식이죠. W는 2분의 1 CV제곱 혹은 W는 2분의 1 QV. 왜 이 두 가지 식으로 나타냈습니까? 여기서 2분의 1 QV라고 하는데 Q는 위에서 CV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Q 대신에 CV를 살짝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Q 대신에 CV가 들어가니까 2분의 1 CV 제곱이 되네. 왜? V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앞에 거는 잘 몰라도 되지만 이 내용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이것이 암기가 됐다면 이 내용까지도 가지고 가시면 아주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엡실론이라고 쓰고 진공 중의 유전율 그리고 비유전율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거 진공중 혹은 공기 중의 유전율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식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단위는 페러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저항 온도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금속도체는 A0는 0보다 크므로 이게 개수거든요. 근데 이 내용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도체는요. 정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도체의 저항값도 같이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 부저항 온도계수는 뭐냐? 일반적으로 금속 도체에서 A0는 0보다 크므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은 증가하지만 탄소, 전해핵, 반도체 등에서는 0보다 작으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저항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같이 높아져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곳에선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전자. 자, 질량은 9.109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전기량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가끔 나오니까 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 정전기의 성질은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전개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개, 전기장, 전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전하가 있으면 이 주변에 전기력선이 뻗어나와요. 우리는 그 공간을 전개 혹은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이라고도 하고요. 자, 전개의 세기는 무엇입니까? 전개 내의 임의의 한 점에서 단위 양전하 1쿨롬을 놓았을 때 이 전하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어떤 전기가 있어요. 그다음 어떤 지점에 딱 점을 찍었어요. 그럼 그 점에서 얼마만큼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석과 자력과 자극이 나오는데 자석은 말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자기죠. 자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력은 자석이 다른 물체에 얼마나 힘을 작용할 수 있니?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자극은 자기의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 쪽이 제일 자개가 세요. 자, 그 다음 쭉 가보겠습니다. 자, 자하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자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으로 쓰고 단위로는 웨버라고 하는 것이죠. 자석의 성질은 같은 극은 척력. 자,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척력. S극과 N극은 서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이것은 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투자율은 뮤라고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자화가 잘 되는지에 대한 정도예요. 그래서 진공 그리고 공기 중의 투자율 마치 우리가 엡실론 제로 했던 것처럼 수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율 제로는 즉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단위까지 헬리퍼 미터로 가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진공 공기 중에서의 비투자율은 1이기 때문에 이곳에 1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엔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공 중의 투자율, 아까 했던 진공 중의 유전율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쿨롱의 법칙. 이번엔 정전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계가 아니라 이제 자계에서. 자, 자하 관점에서 볼게요. 다 똑같은데 보시면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형식이죠. 아까랑 다 똑같은데 유전율이 투자율로만 바뀌고 그다음에 Q가 M으로만 바뀌었어요. 즉 전하가 자극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자하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환산하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수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는 여기 M이 하나가 1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M이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위쪽으로 오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 감아지는 쪽. 이것을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혹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비오사바르 법칙을 보겠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 이 공식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오사바르 법칙은 아싸 제곱이었죠. 그래서 I가 있고 사인이 있고 제곱이 있다 하여 암기법으로 아싸 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한장 직선일 때와 환상 솔레노이드, 그 다음 원형 코일일 때 자기장의 세기 혹은 자장의 세기, 자개의 세기 이렇게 용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자기의 세기 H는 무한장 직선일 때 2파이 R분의 I가 되는 것이고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H는 2파이 R분의 NI가 되는 것이고 원형 코일일 때는 자기의 세기는 2파이 다시 2R분의 N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걸 줄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화현상 볼게요.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말 그대로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라 하여 자성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자화는 뭐냐면 자석 근처에 자성체를 놓으면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현상을 뭐 자화라고 하고 자기유도는 뭐 자석에 의하여 자화되는 현상. 뭐 이런 용어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투자율, 즉 비투자율이 1보다 큰 거. 굉장히 자화가 잘 되는 거예요. 강자성체는. 반면에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크긴 큰데 조금 큰 거. 자화가 되긴 해요. 근데 좀 약하게 된다. 반자성체도 있어요. 반자성체는요. 자화가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역자성체 혹은 반자성체. 자,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니코, 철, 망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백금, 주석, 산소, 질소 여기까지만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역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강자성체는 니코, 철망,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백금, 주석, 산소, 질소까지만 암기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반자성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겠습니다. 자, 자기력 곡선, 뭐 BH 곡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아래 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표 하나 나왔죠.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축을 그려놓고 여기가 B라고 하는 자속밀도 기억해 주세요. 세로축은 혹은 종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밀도구나. B라고 쓰는구나. 그리고 이 세로축 있죠. 다시 가로축 있죠. 이것을 횡축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로축은 H라고 하는 자개의 세기 혹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구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로축은 뭐라고요? 자속밀도. 그 다음에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혹은 자개의 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축과 만나는 점. 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뭐 잔류자속 밀도로 해도 되는데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횡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세로축을 물어보는 건지 가로축을 물어보는 건지 혹은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물어보는 건지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물어보는 건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의 곡선의 횡축, 그러니까 가로축이죠.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은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잔류자기는 H루프. 그러니까 이런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종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은 횡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우리 이거 암기법으로 횡보종잔이라고 하거든요. 횡보종잔. 자,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보죠, 이제. 저 정도만 보면 되고. 쭉 가서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거,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관계가 나와요. 기자력과 기전력이 대응되고요. 자기회로에서의 그리고 전기회로에서 그 다음에 자속과 전류, 자기저항과 전기저항, 투자율과 도전율, 자속밀도와 전류밀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비교가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잡히고 그 이미지가 시험 볼 때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스칼라는 크기 자체, 벡터는 방향까지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바로 복소수 때문이에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는 거. 왜 우리 괜히 임피던스에서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하는데 리액턴스에 막 J 붙이잖아요. 그 J가 뭐냐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벡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칼라는 그냥 크기 자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야. 이거 그냥 400km죠.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기 자체. 그런데 내가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400km를 이동할 거야. 자, 방향이 잡혔죠.
이 자체는 방향성을 가지고 크기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울과 부산은 400km다 라고 한다면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거리 자체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복소수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거,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 뭐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직렬과 병렬이 나와요. 여러분,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은 그냥 더하면 되죠. 병렬로 할 때는 이런 정석적인 공식을 거쳐야 됩니다. 대신에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합분의 곱으로서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끝내고, 세 개일 때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것까지 외우지 않는 것도 좀 그렇지만 외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냥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굳이 세 개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두 개 합분의 곱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압이 걸립니다. 더 많은 전압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전지 N개의 직렬 접속입니다. 전류 I는 NR 더하기 R분의 N인데, 여기서 N은 전지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소문자 R은 전지의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부 저항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외부 저항, E는 전지의 어떤 전압의 세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 아까도 좀 전에 다뤘었는데, C는 엡실론 곱하기 L분의 A입니다. 엡실론은 유전율, 극판 사이에 어떤 것을 채워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극판 사이 간격은 무엇이냐, 극판의 면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그래서 P는 T분의 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오매 법칙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I 대신에 살포시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네. 그쵸? 왜? V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R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I 제곱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신에 이 자체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P와의 비례 관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시까지, 이시까지. 이 식 자체에서는 비교는 불가능해요. 근데 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저항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확장되는 내용으로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는 최대 전력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듣는 순간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어떻다? 같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홀스 파워, 1HP라고 하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전력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전력으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1HP는 746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전력은 746W이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전력량.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 식에서 W는 PT, 이항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례 법칙입니다. 여러분, 전선에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자기장도 발생하지만 그 주변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허용 전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 열이 발생해요. 그 값을 공식으로서 표현한 게 H는 0.24 I제곱 RT가 되는 것입니다. 열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칼로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보겠습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어떤 코일을 막 감고 자석을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졌네. 이게 뭐예요? 정전 유도 법칙에 의한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전자유도 법칙 E는 N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속의 변화량. 얼마만큼 시간 동안 그 자석을 왔다 갔다 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전력 값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수, 코일을 얼마나 감았는지, 많이 감았는지, 조금 감았는지에 따라서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는 분명히 그 자속의 방향대로 기전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기전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이너스를 뺀 n 곱하기 dt분의 d파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까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 마이너스는 렌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방향성은. 그래서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렌츠의 법칙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유도기 전력. 이것은 이제 단위 시간 동안, 시간의 변화량 동안, 어떤 단위 시간의 변화량 동안 얼마만큼의 전류가 변했는지, 그리고 인덕턴스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유도되는 기전력 값이 결정되더라. 이런 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관점에서 보면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접속,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류기와 배율기가 조금 달라요. 분류기는 전류계 측정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건데, 그래서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연결이고, 다시 배율기는 전압의 확대를 해주는 건데, 전압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압계와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분배시켜서 전압계의 부담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계랑 전류계랑 분류기랑 배율기가 접속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스턴 브릿지 회로는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어때요? 검류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미지의 저항값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스턴 브릿지 회로를 이용해서 미지의 저항도 측정할 수 있고요. 우리 화재 관련해서 감지기 있잖아요. 그 연기 감지기에서도 이 휘스턴 브릿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적용이 되고 자, 사인파 보겠습니다. 교류 중에서 정연 곡선을 그리는 파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인파 우리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자, 사인파. 자, 이런 게 사인파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정연파라고 하는 거. 근데 정확한 표현은 정연파보다는 사인파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비사인파는 정연파가 아니다 하여 비사인파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파형이 막 이렇게 고조파도 끼고 여러 가지가 껴서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이고, 외형파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일그러진 모양. 그러니까 얼마나 파형이 조금 일그러졌나, 이런 파형을 우리는 외형파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주기와 주파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파수랑 주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F는 T분의 1, T는 F분의 1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최대값에다가 여러분, 맥스가 M의 약자잖아요. 다시 이 M이 최대값, 맥스의 약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압의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에 0.707을 하면 이거 뭐가 되냐면요, 시료값 V가 됩니다. 그 다음 전압의 최대값에다가 0.637을 하잖아요. 이거 평균값 VA가 돼요. 이거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에버리지, 전압의 평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료값 만들려면 최대값에 0.707, 평균값 만들려면 최대값에 0.637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때로는 0.707 대신에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637 대신에 파이분의 2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분의 시료, 파고율은 시료분의 최대.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형효균, 고대효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형효균, 고대효. 이 자체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합성 임피던스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 결국엔 저항과 리액턴스 다 써놓고 루트 씌우고 더해주고 제곱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공진회로는 뭐냐면 허수부가 0이 되는 것, 즉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의 합이 0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공진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진 조건은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는 것,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Y결선 보겠습니다. Y결선과 델타 결선을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Y에서는 VL, 즉 선간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간전압은 루트 3한 것 같아요. 어디에? 상전압에. 그 다음에 Y결선에서 IL,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위상 표시까지 해볼까요? 상전압은 선간전압에 비해서 30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선간전압 입장에서 보면 30도가 앞서고 있는 거죠, 위상이. 그래서 여기만 30도 해주면 되고, 여기 위상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델타 결선 볼게요. 델타 결선. 얘는 선전류가 되려면 루트 3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상전류에다가. 근데 위상은 이번에 마이너스 30도예요. 오히려 상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VL,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똑같다. 이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위상은 똑같고요. 그래서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이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델타 결선 뭐 쭉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뒤진다 뭐 이런 내용 쭉 나와 있고, 자 전력 관점 보겠습니다. 전력은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뭐 3 곱하기 I 제곱 R 뭐 쭉쭉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3이 붙어 있는 이유는 3상이기 때문이에요. 3상. 그래서 이 공식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유효와 무효를 합친 게 피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효 전력은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은 이 두 친구들을 다 합친 거, 그게 피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루트 3 이거 왜 다릅니까? 자, 여기는 상이 쓰였어요. 상전압, 상전류, 상전압, 상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선간 다 선이죠. 상으로 쓰였으면 3으로 가면 되고, 선으로 쓰였으면 루트 3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선인지 상인지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냥 루트 3, 즉 선이 제시됐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상이 제시되면 상이라고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러면 이 루트 3, 이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전력계법에서의 유효전력은 하나의 전력계, 그 다음 또 다른 전력계의 값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유효전력이고, 쭉 가서 각 회로에서의 교류전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항에서의 전력은 유효전력, 평균전력, 소비전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I제곱 R, 이건 단상이네요. I제곱 R, VI 코사인 세타, 뭐 PA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리액턴스에서 전력은 무효전력, 임피던스에서의 전력, 즉 전체에서예요. 임피던스라는 게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니까 그곳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쭉 봐주시면 되고,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RLCG가 있는 회로망이다. 그 다음 라플라스 변화는 복잡한 시간의 함수나 주파수 함수를 간단한 함수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식이 이렇습니다. 이 자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정의식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의 dt.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을 잡아놓고 ft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그것을 적분한 것이 보다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요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는 겁니다. 0 이하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뭐 단위 계단 함수, 임펄스 함수, 경사 함수, 상수 함수, 시간 함수, 지수 함수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정된 표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볼게요. 직류 RC입니다. RC 직렬회로인데 여기에서 과도 현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도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상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과도기다라고 하잖아요. 과도기가 끝나면 정상치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직류 RL, 직렬회로의 기전력 인가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R과 L이 있는 직렬회로가 있는데 직류 전원을 집어넣을 거다. 그런데 전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변화 특성을 가지고 변화할지 그거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전류 I는 R분의 2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류가 처음에 투입이 돼서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에 대한 특성은 마이너스 L분의 R이고요. 왜 마이너스 L분의 R이냐? 여기 2의 지수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수식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성은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시정수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것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자, 등산을 할 거예요. 자, 100m짜리 산에 올라갈 겁니다. 좀 낮죠? 일단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자, 0m인 지점에서 100m인 지점까지 자, 준비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63.2%인 지점까지 왔어요. 63.2%인 지점. 그럼 몇 미터예요? 63.2m죠. 그때 나 지금 63.2m까지 왔다. 힘들어. 시계 한번 볼까? 자, 그때 측정된 시간. 이게 바로 시정수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럼 읽어볼게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상 전류의 63.2, 정상보다 63.2% 지점 왔을 때 63.2%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 그것이 시정수다. 다시, 전류가 처음 흐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상 전류라는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63.2%인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까지 왔을 때 시간이 바로 시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수 타우라고 하거든요. 타우는 R분의 L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R분의 L이냐? 63.2%는 0.63이잖아요. 이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지수 있죠. 요 지수. 요 지수 부분이 그냥 마이너스 1만 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수식적으로 63.2, 즉 0.632가 도출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R분의 L을 T에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T 값은 R분의 L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정수가 되고 그것이 곧 63.2%인 지점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다 괜찮아요. 그냥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이구나. 이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R값 알려주고 L값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시정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공식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C 직렬회로입니다. 이번엔 R과 C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쭉 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타우는 RC, 타우는 RC. 아까는 R분의 L이었죠? 이번엔 RC이기 때문에 그냥 RC로 가주시면 돼요. 오히려 더 간단하죠. RC. 어디서? RC 직렬회로에서. 쭉 가보죠, 이제. 전달함수입니다.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GX는 XS, 입력 라플라스 변환 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정연파의 시력값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류분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기본파를 가져와서 시력값으로 변환시켜주면서 이고조파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 걸 만들 수 있어요. 이 공식이 오히려 어렵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정연파의 외형률, 파형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엔 기본파의 시력값을 써주고 분자에는 전 고조파의 시력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이론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요약집의 특성상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전기기기, 전기설비 쭉쭉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기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기기기 처음에 뭐가 나오나 보니까 발전기의 3대 요소라는 게 나와요. 직류발전기의 3대 요소. 이것은 계자, 전기자, 정류자로 이루어져 있고 계자는 자속을 발생,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 발생,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브러쉬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접촉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함이에요. 플레밍의 법칙에서 우발좌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 발, 오른손은 발전기, 좌, 전, 왼손은 전동기. 암기법이죠. 그래서 우발좌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법 중에 중권과 파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권은 여기 극수 P와 같다. 파권은 항상 2이다. 이게 뭐냐? 병렬회로수. 나중에 병렬회로수 A라는 게 나오는데 중권은 극수랑 똑같고요. 파권은 항상 2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균합골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방지예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어떤 브러쉬 불꽃 방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기자 반작용 발생 이유는 전기자 권선의 전류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은 중성축이 이동하고 주자속이 감소하고 정류가 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지도 해야 되겠죠. 자, 방지는 브러쉬의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극을 설치하고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반대 자속이 나와서 그 전기자 반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기전력 공식입니다. 역기전력 E는 60A분의 PZ 파이 N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K 파이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V-IAR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속도 N은 K 곱하기 파이 분의 V-IARA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 파이 값을 건드려서 제어를 하면 계자 제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압 값을 제어해서 속도를 변화시킨다면 전압 제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 값을 변화시켜서 이 속도 값을 변화시킨다면 저항 제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항 제어는 그렇게 잘 안 쓰여요. 왜냐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동법입니다. 제동법에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타이어자 발전기,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어떤 특성 곡선은요, 뭐랑 뭐랑의 관계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동복권 발전기 그리고 용접용 발전기. 어떤 부하가 급변해도 전류 전압 변화가 그렇게 없는 것을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하면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면 되고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하려면 분권 계좌를 개방시키면 됩니다. 평복권 발전기와 과복권 발전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직류발전기가 병렬운전하려면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같이 병렬운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극성 일치해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복권 발전기의 병렬운전은 반드시 균합선을 사용해서 전압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무부하 운전을 반드시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힘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이 직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그리고 토크는 그냥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분권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속도 변동률입니다.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빼기 전격 속도 이게 속도 변동률. 여러분 무슨 변동률이 나오면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으로 가주시면 돼요. 무슨 변동률 하면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증가했습니다. 계좌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요. 자속이 감소하고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아까 봤던 식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속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속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계좌 전류 값은 어떤 것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계좌 저항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계좌 저항이 증가했다? 그러면 바로 최종값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다시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계좌 저항이 감소하면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상 같이 감소해야 되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좌 저항이 증가? 오케이, 속도 증가. 계좌 저항 감소? 오케이, 속도 감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크 계산입니다. 토크는 0.975 곱하기 n분의 p 킬로그램 미터가 되는 것이고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 비교인데 이건 직가 분차. 여러분 직가 분차. 한 번 더 직가 분차. 어떤 거라고요? 이게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이 큰 거. 직가 분차.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이것을 만능 전동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직류와 교류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기동 토크가 정말 큽니다. 전압의 특성이 바뀌더라도 회전 방향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 회전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수명이 짧고 전기 기계적 노이즈가 크게 됩니다. 변압기 기본 원리는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권수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변압기에서. 그래서 1차 측 코일과 2차 측 코일 얼마나 감겼는지 그것이 권수비인데 그것은 곧 전압과도 연관이 있고 뭐 임피던스도 변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권수비 A는 2차 측 권선 분해 1차 측 권수 2차 측 전압, 1차 측 전압, 1차 측 전류, 2차 측 전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임피던스, 저항, 인덕턴스 관점에서도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등가 회로 1차, 2차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이 있잖아요. 2차 측을 갖다가 1차 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고 1차 측을 갖다가 2차 측으로 환산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건 이 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변압기의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 이러한 것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철손 전류는 철손을 발생시키는 전류라 하여 철손 전류, 여자 전류, 다시 자화 전류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라 하여 자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격 1차, 전격 2차 권수비 곱하는 거 위의 내용, 그 공식에서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효율은 효율인데 규약 효율이라는 것이죠. 우리 발전기 그리고 전동기에서 이게 왜 그러냐? 입력과 출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 효율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출력 플러스 손실 하면은 입력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출력과 손실로 나누고 출력을 그냥 출력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요. 출력에 대해서 정리를 했구나. 마치 발전기와 똑같이요. 그렇게 식을 이해해 주시고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 즉 PI와 PC가 같을 때 최대 효율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n분의 1 부하일 경우에는 여기 PI는 n분의 1의 제곱에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손에다가 이 부하의 제곱을 하면은 철손이 된다. 즉 이렇게 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식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히스테리시스 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지우고. 히스테리시스 손은 자기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교류 전류잖아요. 교류 전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막 전류가 바뀌어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도 막 바뀌죠. 그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손실이 생깁니다. 그게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KFB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작게 하려면 규소를 어느 정도 철판에 첨가를 해라, 변압기에다가. 그래서 규소 강판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이고,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와류손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와류손, 그러니까 맴돌이 전류는 그 주변에서 맴도는 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심을 성층에서 쌓게 되면은 이 맴돌이 전류가 그 구간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옆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맴돌이 전류손을 감소시키려면 철심을 성층해야 되는구나. 그 철심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규소가 함유된 거. 그러면 이로써 히스테리시스 손과 맴돌이 전류손을 조금 약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요. 그것을 성층에서 쌓으면 되는 것이죠. 변압기 철심을 갖다가. 그죠? 그 다음,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면 철선은 감소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주파수가 증가를 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선도 감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철선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의 덧셈이에요.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하면 철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증가하면 그냥 철선 감소, 히스테리시스 감소. 반대로 증가하게 되면 다시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은 증가, 철선은 증가. 언제? 전압이 일정할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은 루트 P 제곱 더하기 Q 제곱. 이게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은 발생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루트 P 제곱 더하기 Q 제곱 분의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쭉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부하 손실의 측정입니다. 단락 시험이 있고, 임피던스 와트는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 부하손의 합이고, 개방 시험과 단락 시험이 있는데, 개방 시험에서는 이러한 내용, 단락 시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압 변동률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변동률은 뭐라고요? 정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분율 전압 강화입니다. 백분율 전압 강화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변압기의 이상 검출입니다.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울지 계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좀 이상하다. 이것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바로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울즈 계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압기 위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안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그 기름, 그게 절연유거든요. 그 절연유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고, 3번, 4번, 5번 쭉쭉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의 병렬운전입니다. 변압기가 병렬운전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극성이 같아야 되고 권수비 같아야 되고요. 1차와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됩니다.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P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Y 결선은 중성점 접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델타 델타는 V 결선 가능하지만 중성점 접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변압기를 어떻게 결선할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Y 델타 결선은 1차 측과 2차 측 간의 위상차가 30도 발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VV 결선에서는 이용률을 0.866 그러니까 86.6% 그 다음에 출력비가 57.7%인 0.577이 되는 것이고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하려면 포크 결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상에서 2상 변환 중요합니다. 스코트 결선. 그러니까 스코트 결선을 통해서 이 3상 된 것을 2개의 상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코트 결선. 꼭 기억해 주세요. 3상에서 2상으로 간다. 그러면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보죠. 탭 절한 변압기는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왜냐면 배전 변압기가 그 구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조금 달라져요. 그때마다 그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간마다 전압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탭 절환 변압기. 단건 변압기는 말 그대로 권선이 하나 있다 하여 단건 변압기가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우리 암기법으로 부자, 고승 이렇게 갔었죠. 부자, 고승. 그다음 개경 변압기는 VT 혹은 PT라고 하는데 전압을 변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측정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 고압회로에서 계기용 변류기는 전류를 변성할 때 그래서 대전류가 흐를 때 그것을 소전류로 변화시켜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죠.
영상 변류기는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실부하, 반환부하, 등가부하, 뭐 변압기 건조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압기 시험법에서 실부하, 반환, 등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일단 큰 틀을 잡아주시고 그에 따른 내용은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읽고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 들어왔습니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회전자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누가 회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친구가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고, 단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교번자기 왔다 갔다 거기서 이제 기동 토크 걸어주면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상과 삼상 구분해 주시고,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극수분의 120F, 즉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가 되는 것이고, 무부하시와 기동시. 무부하시는 말 그대로 부하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겠죠.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기동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기동시예요. 즉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슬립 값이 0이고 1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 무부하시에는 둘의 속도가 같으니까 이 식에 집어넣으면 S값 0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동시는 정지 상태라면서요. 그럼 N값이 0이에요. N이 0이니까 이곳에 0 집어넣으면 NS분의 NS는 1 나오죠. 그래서 슬립이 1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자 속도라고 하는 공식은 N은 1-S 곱하기 동기속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동기속도가 P분의 120F죠? 그래서 이 NS를 P분의 110F로도 풀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차 저항선입니다. PC2는 SP2 이렇게 쓸 수 있고, 2차 입력입니다. P2는. 슬립 S는 P2분의 PC2가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항 정리한 것이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역운전, 그러니까 정회전도 했다가 역회전도 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코일이나 보조코일의 극성을 체인지, 즉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로는 극수 변환이 있고 주파수, 그리고 1차 전압 제어를 통해서 속도를 변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 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뭐 쉐이딩 콜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반발 기동형은 회전자 권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시켜 기동하는 방식, 뭐 쭉 기동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뭐예요? 반콘 분쇄.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 반콘 분쇄, 이 순서로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럼 내용은 한번 읽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토크의 대소 관계는 반발이 제일 크고 반콘 분쇄. 이건 이제 정확하게 쓴 거고, 우리는 반콘 분쇄 순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큰 게 콘덴서 기동형, 분상형, 쉐이딩 콜형, 반콘 분쇄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비례추입니다. 여러분, 비례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례추는 권선형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선형에서밖에. 그래서 비례추는 권선형에서밖에 안 됩니다. 권선형에서밖에 안 되고,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하고 토크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 저항 변화에도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변화시켜도 2차 저항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그 토크, 기동 토크의 시작점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최대 토크, 토크의 맥스 값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 토크는 불변. 그럼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만약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출력, 효율, 동기속도, 동선, 출효, 동동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출력 또 나왔어요. P는 VI 코사인 세타, 삼상에서는 루트 3만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토크, 유도전동기, 동기전동기. 자, 토크는, 유도전동기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고, 동기전동기는 그냥 전압에 비례합니다. 뭐가? 토크가. 그 다음,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에요. 농형 유도전동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 첫 번째, 전전압 기동법, 두 번째, Y델타 기동법, 세 번째, 리액터 기동법, 네 번째, 기동 도상기법. 이런 식으로 유도전동기의 어떤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저항 기동법입니다. 그래서 기동 저항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동법이 있더라. 언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그 다음 2차 여자법,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합니다. 서버모터의 특징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동기발전기의 구조입니다. 동기발전기도 역시 회전 자개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상의 유기기전력을 공식으로 써보면 4.44 FM 파이 K라고 쓸 수가 있고, 동기발전기의 출력, 뭐 비돌극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기속도도 아까 했던 거, 주변속도 V는 파이 DN, 이것도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주변속도는 가끔 나와요. 파이 곱하기 D가 D가 회전체의 어떤 직경이에요.
직경, 그 다음에 N은 초당 회전수라고 여겨주시고 이것은 이제 N을 대문자로 썼잖아요. RPM, 즉 분당 회전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건선을 감을 때 전절권 대신엔 집중권으로, 단절권 대신엔 분포권을 사용합니다. 전절권 대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전절권 대신엔 단절권, 집중권 대신엔 분포권 이렇게 가야 돼요. 전절권, 집중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절권 대신엔 단절권을 사용하고 집중 대신 분포. 그다음 매극 매상당 슬롯수. 자, 이거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롯수. 이렇게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도 병렬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크, 위, 주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까지 같아야 너 병렬운전 가능하겠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순환 전류는 두 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유효순환 전류는 언제 흐르냐면 두 발전기의 위상, 주파수 차이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무브와 포화 곡선은요, 무브와 유도 기전력과 계자 전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단락 곡선이 직선으로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저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브와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역시 무슨 변동률이에요.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전격.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 이거 이론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그려놓고 전압 그려놓고 좌측은 발전기, 우측은 전동기 해서 감자, 증자 하고 뭐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어떻고 저쩌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게 전기자 반작용이 감자 작용인지 증자 작용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냉각장치, 수소 냉각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수소의 밀도는 공기의 약 7%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검정기는 교류전원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자, 난조의 방지 대책. 난조가 갑자기 정상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뭔가 팡 튀었다가 다시 계속 진동하는 그런 것을 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가끔 컨디션이 난조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조인데, 그러면 시스템에서 난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첫 번째, 계자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난조를 어느 정도 제어한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럼 이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면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들어와도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고, 조속계 성능을 너무 예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속계가 뭐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너무 예민하게 하면 속도가 조금만 변해, 외부에 조금 충격이 있어도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속계 속도를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조파의 제거,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해서 고조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라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을 보겠습니다. 동기기 안정도 향상 대책. 단락비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해라. 단락비는 어떤 단락 전류에 대한 전격 전류의 비율인데, 단락비를 크게 해라.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라.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라. 조속계의 신속한 동작을 해라.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해라.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화 시험에선 철손, 그리고 단락 시험에선 동손과 동기 임피던스를 알 수가 있고, 단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 전압 변동률은 작다. 이 특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징. 단락비가 클 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을 동기조상기라고 하고, 동기조상기의 장점은 진상과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해요. 그게 뭐라고요? 동기조상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세로가 전기자 전류, 가로가 계자 전류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가 위상 특성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쭉 빗금 가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인데, 그 점을 기점으로 좌측을 지상, 우측을 진상, 즉 좌측이 리액터, 우측이 콘덴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됩니다. 과여자시 콘덴서로 동작, 그저 과여자가 이쪽이죠. 그 다음에 부족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리액터로 동작한다. 이 특징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자기여자 방지법입니다. 자, 발전기를 여러 대로 병렬로 접속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큰 발전기, 그 다음에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이에요. 유도전동기법이 있고,
이때 특징, 여러분 유도전동기로 기동을 할 건데 2개의 극을 적게 해야 됩니다. 이 특징까지 가져가 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동법입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 시 제동건선을 이용한다. 제동건선을 이용한 기동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분권 정류자 전동기예요. 교류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토크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가 매우 작아서 분권 특성의 정속도 전동기인 동시에 교류 가변 속도 전동기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이건 실하게 전동기라고도 하고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것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분의 교류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직류분분의 교류분. 다시 직류분분의 교류분.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보면 자, 맥동률이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면 단상 반파예요. 왜냐면 단상 반파는 121%가 됩니다. 단상 반파는 121%, 단상 전파는 48%, 삼상 반파가 17%, 삼상 전파가 4%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맥동률은 직류분분의 교류분인데 그것의 크기는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로 나눌 수가 있더라. 자, 단상 다이오드 관점입니다. 이제 정류 회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단상 다이오드 한 개로 반파 정류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V인데 우리는 끝에 것만 암기하는 걸로 하죠. 0.45 V, 0.45 곱하기 입력 전압. 그러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암기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0.45로 암기해 주시고 문제 풀다가 파이분의 루트 2로 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대입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값이에요.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기로 찍어보면 0.45가 나와요. 자, 이제 단상 다이오드 4개입니다. 이제 전파 정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단상에서. 그때는 0.9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45V, 0.9V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삼상으로 갑니다. 자, 삼상 반파는요. 어떻게 되냐면 1.17V가 된다고 했었고 삼상 전파는 1.35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0.45, 0.9, 1.17, 1.35라는 수치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전기 설비 설계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공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기 설비 설계 쪽으로 가면 조금 수식보다는 더 암기를 해야 되는 텍스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설비 설계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 설비 설계 가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보호도체 색상입니다.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해야 돼요.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 접지 재료의 구비 조건은 전류 용량, 내부 식성, 시공성이 좋아야 되고요. 측정입니다. 자, 회로를 시험할 때는 전압, 전류, 저항. 그 다음에 절연 저항계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고 어스 테스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배선 차단기 MCCB, 누전 차단기 ELB. 배선 차단기는 과부하 혹은 과전류를 감지하는 것이고 누전 차단기는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거? 누전까지 감지하게 됩니다. 자, 스위치는 전등이나 소형 전기 기구 등에 흐르는 전류를 개폐. 개폐라고 하는 것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전멸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전압 측 전선에 설치할 거예요. 3로 스위치가 나오는데 3로 스위치는 전구 하나를 2개소 이상에서 제어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타임 스위치의 시간, 주택이라는 말 나오면 3분, 숙박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1분. 자, 멀티탭은 여러 개를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천장음폐선 하나 찍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콘센트부터 시작해서 어떤 피레기까지 이런 그림들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형과 방폭형은 WP와 EX를 표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이렇게 되고 진상용 콘덴서는 이런 식으로 실링 라이트는 CL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건물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혹은 건물 종류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부하를 줄 것이냐. 자,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에는 단위 면적당 10V 암페어를 줘라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각 건물마다 각각 표준부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단기의 종류를 볼게요. 차단기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중 차단기, 유입 차단기,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가 있는데 이들의 어떤 아크를 차단하는 것을 보면 기중은 공기 중에서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기름으로 진공은 압축 공기겠죠.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진공은 이제
진공을 이용해서 아크를 차단시키는 거고, 공기 차단기가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가스 차단기는 SF6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명공학의 기초량. 그래서 용어 정도만 보면 돼요. 광속은 빛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도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 그다음에 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여기 얼마만큼 밝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도는 어떤 전구가 있을 때 그 표면, 어디서 보든 그 표면 있잖아요. 그 표면 자체의 밝기를 휘도라고 하고, 광속 발산도는 그 물체의 밝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FIEBR로 쓸 수 있고, 단위는 루멘, 그 다음에 칸델라, 룩스, 그 다음에 니트, 레드럭스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봐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호에 따른 용어, 그리고 어떤 정의가 있는지 이거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명기구, 루버, 글로브, 반사볼, 투광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실지수 중요합니다. 실지수는 H 곱하기 X 플러스 Y 분의 XY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H는 높이, X는 가로, Y는 세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리 역제곱의 법칙은 조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R제곱분의 I, 여기서 I는 광도가 되는 거예요. 광도, 전류 아닙니다. 광도입니다. R제곱분의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도 E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게 ESS입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말 그대로 전기 저장 장치예요. 전기 저장 장치.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UPS입니다. UPS는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잖아요. 비상시에 바로 UPS가 동작해서 전원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 ESS는 뭐냐면 그것과 더불어서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예비 전력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ESS는 에너지 저장원, 두 번째 전력 제어 장치, 배터리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제반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쭉 보게 되면 BMS와 PCS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용량 보호, 그다음에 수명 예측, 충방전 제어 등 배터리가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장치가 BMS가 되는 것이고, PCS는 이제 변환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저장할 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방전을 시킬 때는 저장된 직류를 갖다가 다시 교류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각각의 지지점이 나와요. 애자,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나오는데, 애자 2m, 금속관 2m, 라이팅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1m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 케이블이나 관을 고정할 때 새들이라든지 어떤 지지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어떤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수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자 구비 조건,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전선 상호간에는 6cm가 된다. 다시 애자공사의 이격거리에서 여러분이 표를 암기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전선 상호간에는 6cm, 400 이하든 초과든 6cm 이격을 해야 된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는 후광 전선관, 곡률 반지름은 6배, 세계수 초과 금지, 콘크리트의 매입시 1.2mm 이상, 이것도 이론서에서 한번 쭉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가주시면 되고,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입 시에는 1.2mm 이상, 그 다음에 배관에 넣는 전선의 양, 그러니까 금속관 안에 전선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3분의 1 초과하면 안 돼요. 딱 3분의 1 안에서만 전선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커플링의 삽입 깊이는 외경의 1.2배, 그러니까 커플링을 이용해서 서로 접속할 때 외경의 1.2배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접착제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괜찮네? 그럼 너 0.8 정도로 내가 봐줄게.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한다. 0.8.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그 스플릿 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플릿을 사용하고, 만약에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서로 다르죠? 이것을 접속할 때는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금속 덕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해야 된다.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밀폐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좀 중요한 것은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트가 쭉 있잖아요. 전선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케이블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를 초과해서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 근데 만약에 제어회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전류 조금 흐르는 거. 그거는 50%까지 넣어도 허용해줄게. 이런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버스덕트 보겠습니다. 그 중에 플러그인 버스덕트예요. 플러그인은 이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거, 이게 플러그인 버스덕트거든요. 그다음에 플로어 덕트 배선은 바닥에 있는 덕트라고 해서 플로어 덕트예요. 사용 전압은 400V 이하. 그다음에 합성 수지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 6배로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단심이다라고 한다면 8배로 가주시면 되는 것이죠.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선이 제대로 된 전선이 되려면 이러한 내용을 지켜줘라. 도전율이 크고, 그러니까 전기 잘 통해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튼튼해야 되고,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비중이 작고, 가선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전선의 선정 조건입니다. 허용 전류와 기계적 강도와 전압 강하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류라고, 최대 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 소선수라 그래서 공식이 쭉 나오는데, 연선에는요 되게 작은 소선 여러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연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1층일 경우엔 7가닥이 들어가 있고 2층은 19가닥 등등등. 경동선과 연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선은 튼튼해요. 연동선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경동선은 가공선로 해서 보통 사용하고, 옥외 연동선은 옥내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의 고유저항, 경동선 55분의 1, 연동선 58분의 1. 전선의 종류입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용은 OW, 2닙용은 DV, 쭉쭉쭉쭉. 그 다음 CV 좀 잘 나오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그래서 CV 케이블. 그 다음에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저게 이제 송전선로에서 보통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뭐 공장이나 광산,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 펀칭, 메쉬, 바닥 밀폐형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이들끼리 전기 저항이 증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게 시설을 하고,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접속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접속 부분이 20%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즉, 기계적 강도를 기존 대비 80% 이상 유지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법령이 있어요. 절연을 하기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해야 되고요.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법, 트위스트, 브리타니아, 쥐꼬리, 터미널, 슬리브, 리노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전선의 병렬 사용입니다. 자, 전선을 서로 병렬로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도체 사용해야 되고요.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동선이 50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전기재료의 할중률, 전선 같은 경우는 옥내는 10%, 옥외는 5%. 케이블은 옥내 5%, 옥외는 3%. 이 수치도 전선이냐 케이블이냐, 옥내냐 옥외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로 내압 시험 전압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 최저 시험 전압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표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 일반 관리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전기통신공사, 공사 원가에 따른 이런 비율, 원가, 비율 있죠? 원가에 따른 비율, 여기도 원가에 따른 비율을 잘 고려하셔서 이 표도 함께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표를 처음부터 너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출문제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다 외웠으면 확장되는 내용으로 이 표를 암기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절연저항입니다. 그래서 DC 시험 전압이 250일 때 절연저항은 0.5, 그 다음에 500일 때 1, 1000일 때 1 메가옴 이렇게. 전압의 종류입니다. 직류와 교류인데 직류에서의 저압은 1500V 이하, 교류에서의 저압은 1000V 이하가 되는 것이고, 고압은 직류든 교류든 각각의 저압을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것을 고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면 다 특고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22.9kV 다 특고압이죠. 154kV, 345kV, 765 다 특고압입니다. 자, 그 다음 저압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입니다. 이제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를. 근데 여기선 주택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63 이하냐, 63 초과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가 제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전격 전류가 63 이하이고 동작 전류의 1.45배가 흘렀다. 그러면 60분 이내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동작 전류니까. 만약에 1.13배 안쪽 값이 흘렀다. 그러면 동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과전류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설 전류 효용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파트까지 알아봤고, 우리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전자입니다. 자, 전력전자, 뭐 전기에너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전력용 반도체 소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이리스터, 전력용 트랜지스터, GTO, MOSFET, IGBT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회로는 정류 회로, 초퍼, 인버터, 사이클론 컨버터 등의 기본 회로와 제어 회로, 보호 회로, 필터 회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이 전력전자 파트가 되는 것이죠. 자, 사이클론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류로 바꿀 건데, 이 주파수 값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이클론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촉 한다고 하나요? 영어로 잘게. 그래서 이 DC 전력을 증폭하는 거예요. 그래서 DC에서 또 다른 DC 크기값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교류로, 그 다음에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C-DC 컨버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벅 컨버터, 두 번째 부스트 컨버터, 세 번째 벅 부스트 컨버터가 있습니다. 자, 벅 컨버터는 입력이 더 커요. 즉 강압기예요. 부스트는 출력이 더 커요. 승합이에요. 벅 부스트는요, 둘 다 가능하죠. 여기 보게 되면 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듀팁이라는 건데 전류가 흐르지 않은 시간과 전류가 흐르는 시간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VO는 D, 즉 듀티비 곱하기 VS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런 공식들이 있구나, 이 공식들이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다. 벅부스트 컨버터의 VO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VS 곱하기 1-D분의 D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이리스터 소자의 종류입니다. 자, 트라이액은 양방향으로 도통을 합니다.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게 SCR이라고 하는 소자 두 개를 역병렬 접속하면 트라이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류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CS입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가 두 개라고 이제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고, GTO는 특징이 자기 소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접합형 트랜지스터로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자, FET는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IGBT는 MOSFET, BJT, GTO의 장점을 결합한 회로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MOSFET를 결합한 형태다. 이 정도 정의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정전압 다이오드다 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자, 바리스터는 어떤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거예요. 바리스터는 어떤 과도 현상, 그러니까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후단부에 있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전류를 이제 그쪽으로 이 바리스터 쪽으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 소자다라고 여겨주시고, SCR의 기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어떤 레칭 전류를 인가를 해야 이곳에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문을 열어줘야 이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못 흘러요. 그래서 PN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 SCR의 턴온 조건,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양극과 음극 간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니까 그냥 압력을 필요 이상으로 집어넣게 되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도통이 돼요. 게이트 그냥 무시하고. 근데 이것보단 게이트에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한다. 즉 게이트에 너 동작할 수 있는 전류, 즉 레칭 전류 내가 줄게. 여기 문 좀 열어. 그래서 게이트예요. 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SCR의 용어, 턴온 시간.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레칭 전류를 인가하고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레칭 전류라고 하는 것은 SCR을 턴온 시키기 위한 게이트에 흘려야 할 최소 전류. 그러니까 게이트도 어느 정도 최소 전류가 들어와야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레칭 전류라고 하는 것이고, 유지 전류입니다. 자,
전류가 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전류는 흘러야 너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 만약에 너 일정 전류 이하로 내려가면 아예 흐를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유지 전류입니다. 그래서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흘러야 되는 전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턴오프 조건입니다. 에노드 극성을 불허한다. 즉 극성을 에노드와 캐소드를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하면 된다. 자, 위상제어입니다. 단상반파 정류 회로는 ED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이제 점호각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될 것이고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저항만의 부하인지 유도성 부하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저항만의 부하는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입력 전압 2가 들어가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여러분 2와 2가 약분되죠. 그러면 파이분의 루트 2만 남게 되겠죠. 그거 0.45죠. 그래서 0.45가 되고 다시 2분의 1 바깥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씩을 여러분 좀 혼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내용을 구분시켜 주세요. 그냥 이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서 약분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선 이제 저항만의 부하가 아니라 야, 이거 인덕턴스가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 저항만의 부하가 아니라 유도성 부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공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쭉 가볼게요. 전압형과 전류형 인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PWM 방식은 출력 전압 파형을 펄스폭 변조시켜 정연 파형으로 함으로써 저차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전류 증폭과 보호입니다. 달링턴 회로가 쭉 나오는데 결국엔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제어하는 것이 달링턴 회로입니다. 여기 트랜지스터도 2개 쓰는 것이고요. 자, 서미스터도 어떻게 보면 보호 소자예요. 후미에 있는, 즉 후단에 있는 어떤 회로를 보호하는 거죠. 서미스터는 온도 변화. 아까 바리스터는 어떤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인데 이 친구는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기준치를 이상하다. 기준치 벗어났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저항값이 변화해서 모든 전류가 뒤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다 서미스터 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일종의 보호 소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전자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우리 이어서 바로 송배전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배전설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배전 방식 혹은 송전 방식 합쳐서 송배전 방식인데 여기서 가지식, 수지식 이런 게 있어요. 뭐 나뭇가지 모양처럼 한쪽 방향으로 쭉 전력 공급한다. 이러면 베스트죠. 근데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좀 좋은 방식인데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환상식, 베킹 방식, 망상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 상관거리라 그래서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값들이 쭉쭉쭉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하고 몇 개 주어졌는지 이 N값에 집어넣으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로나 발생 영향입니다. 코로나라는 게 뭐예요? 절연 파괴죠. 그래서 절연 파괴가 일어났을 때 이 송배전선로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전력 손실. 두 번째, 전선이 부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잡음, 어떤 잡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임계전압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24.3, M0, M1,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각각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도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도체가 뭐예요? 다도체죠. 원래 한 상은 하나의 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2개로 쪼개고 뭐 4개로 쪼개고 6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복도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을 쪼개서 결선하는 게 복도체다.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선로에서는 L은 20% 감소, C는 20% 증가하게 할 수 있고 선로의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한다는 좀 단점은 있죠. 보통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송전단보다 받는 쪽 수전단 전압이 또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저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이서라는 게 나와요. 스페이서는 이 전선의 소도체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들이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이격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는 서로 전선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송전선로 보실 거거든요. 철탑에 있는 거. 잘 보게 되면 조그맣게 전선끼리 이격을 시켜주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조그맣게. 그래서 그게 스페이스다. 자,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등가 반지름. 우리가 복도체에서, 즉 다도체를 여러 개 나눴잖아요. 그 여러 개를 합쳤을 때 얼마만큼의 지름이 나오지? 그게 등가 반지름 혹은 등가 지름. 여기서는 정확히 등가 반지름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연가는요, 이 삼상이 있을 때 삼상을 그대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추게끔 변형시켜서 배선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송전선로의 길이를 뭐 3의 정수배 구간으로 등분하고 지상의 전선을 적당한 구간마다 바꾸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연가는 이런 거구나. 가장 중요한 건 연가의 목적은 직렬 공진을 방지하고요. 어떤 유도 장애를 방지하고 감소시킨다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선로 정수를 평형한다.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은 RLCG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도라고 하는 것은 D로 표현하고 8T분의 W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D는 2도, W는 전선의 합성 하중, S는 경관의 길이, T는 수평 장력이 되는 것이고 L은 전선의 실제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도는 어떤, 예를 들어 철탑이 있고 철탑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전선이 쭉 연결했을 때 축 처지는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럼 그게 얼마만큼 처졌는지, 그것이 바로 2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공식은 8T분의 WS 제곱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선의 저항. 이것은 뭐 로우 곱하기 A분의 L로서 정의를 할 수 있고, 로우는 고유 저항, A는 전선의 단면적, L은 전선의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 경동선은 55분의 1. 여기는 연동선이기 때문에 58분의 1. 자, 작용 인덕턴스는 전선로의 전류가 흐를 때 한상에 나타나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합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전선 한 가닥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 두 개 도선의 인덕턴스입니다. 자, 단독체와 복도체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단도체일 때 공식과 복도체일 때 공식이 좀 다르다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입니다. 전선로 자체에는 항상 대지 정전 용량 CS와 상호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로에는요, 보이진 않지만 이 선로와 대지 사이에 어떤 정전 용량 값이 존재를 하고요. 이 선과 선 사이에 정전 용량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와 작용하는 정전 용량을 CS, 상호 선끼리 CM, 그걸 표현하면 3상 1회선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선, 그리고 대지와 관계를 나타내는 CS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서 표현을 하면 부분 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3CM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상 1회선도 있겠죠. 단상 1회선, 전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선 상호간에도 있고, 전선과 대지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C는 CS 플러스 EC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3상 1회선은 C는 CS 플러스 3CM, 단상 1회선은 CS 플러스 ECM이 된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용 정전 용량, 뭐 단도체, 복도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용어들이 나와요. 뭐 댐퍼는 전선이 이제 진동을 하잖아요. 그 진동을 방지해주는 게 댐퍼고요. 그 다음에 아머로드는 그 전선 지지점 간의 그 단선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단선 방지. 오프셋이라고 하는 건 단락사고 방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중 전선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선로인데 우리 지금까지 가공 전선로 했잖아요. 가공은 공기 중에 가선하는 게 가공 전선로고, 지중 전선로는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 밑에 전선로 작업을 하는 것을 지중 전선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 전선로의 특징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케이블만 사용 가능해요. 왜냐면 케이블이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에 비해서 L은 감소하고 C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상 좋지요. 왜냐면 가선돼 있는 전선이 없고 다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 기상 조건 영향 없고 거의 적고, 전선로 통과 확보가 용이하고, 감전 우려가 적고요. 쭉쭉쭉쭉쭉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읽어보시면 다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수전단 용률, 조상설비 용량, 송수전단의 상차각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전력, 다시 이로써 우리 이로써 우리 5번째 파트가 마무리됐고, 이제 6번째 파트인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니까 가공이입선이네요.
가공인입선은 어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압기 분기하는. 그 지지물로부터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옵니까? 수용가의 인입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입점을 다른 말로 붙임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쭉 읽어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접지 시스템의 구분이라 그래서 뭐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로서는 이 접지를 단독으로 어떤 설비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단독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통되는 특성들을 가지는 것끼리 묶는 공통 접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통합시키는 통합 접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단독, 공통, 통합 이렇게 세 가지가 접지 시스템의 종류가 된다.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접지 극,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타 설비. 그다음에 접지 개통 구성 혹은 뭐 개통 접지 구성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종별 접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폐지가 되고 TT, 그다음에 뭐 TN, 뭐 IT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가 있나?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I는 isolate라 그래서 절연시킨다. N은 neutral, 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S는 separate,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combine은 합쳐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 없어요.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각 계통에서 나타내는 그림 기호입니다. 우리가 그림 딱 보게 되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어떤 선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점 찍고 쭉 그은 것은 중성선이구나. 이렇게 찍 긋고 또 찍 그었는 거. 이거는 보호도체구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해서 사용한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나전선의 사용 제한. 자, 이런 곳에서만 나전선 사용해라 이겁니다. 전기로용 전선, 그러니까 전기로 엄청난 열을 내는 곳,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 이곳에는 뭐 절연전선 없어도 되죠. 오히려 있는 게 안 좋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나전선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는 이런 곳에 시설을 제한해라.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그리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그리고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 이곳에 제한해라. 그 다음 필외기 시설 장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필기를 끝내고 여러분께서 실기 필답형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좀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필외기를 시설할 건데 어디다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자, 또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이곳에는 필외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몇 번 써보시고 계속해서 문제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너무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도체의 굵기입니다. 여기서 조건 이런 게 주어져요. 큰 고정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 이때 구리는요 6스퀘어 이상, 즉 6제곱밀리미터 이상, 철은 50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 관련해서 FU에는 DAE라는 식이 있는데, F는 광속, U는 조명률, N은 조명의 개수, D는 감광 보상률, A는 면적, E는 조도로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조건 다 주고 조도가 뭐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명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해? N을 구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FUN은 DAE 각각의 의미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전기기능장 필기 요약 정리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디지털 공학이라든지 공업 경영은 제가 추후에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 정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양분으로 작용할 거니까 계속 자투리 시간에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용어가 나의 것이 되고 공식이나 개념이 그때 공부했던 게 저런 거였구나 이런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